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팀장 김영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교육도 하고 좀 이웃분들끼리 이렇게 또 얼굴 볼 일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절기상으로 저희가 소환 대안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이제 올겨울 추위도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저희가 기상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달 12월부터 이제 1월 말까지 평균 기온이 한 0.4도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기상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같은 기간 동안 이제 평균 기온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약 1도 정도가 올해가 좀 낮습니다. 그만큼 올 겨울이 이제 추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겨울 기온이 추울수록 병해충 발생도 적어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폭염 농사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회계를 업무를 좀 봤었고요. 그리고 원예기술 담당 계장을 거쳐서 지난해 8월부터 저희가 식량작물 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자주 나가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교재하고 저희가 달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영농교육 때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뒀는데 그 이유는 거기다 이제 끈으로 연결하셔서 이제 잘 보이는데 걸어두시고 조금 자주 참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력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달력을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벼농사 달력으로. 그만큼 우리 관내에서 칠곡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벼농사가. 그래서 먼저 벼농사 달력을 제작을 했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다른 장목으로도 조금 요구가 있으면 저희 확대를 해서 제작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달력에 보시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월별 벼농사 핵심 사항들과 또 각종 영농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벽에 걸어 두시고 달력 겸 영농 교재로 자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 저희가 벼농사 첫 번째 교육을 북삼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목이 영호진미 품종을 가지고 조금 그 품종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영호진미 하는 게 저희가 수매 품종이 지금 일품 상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품종이 이제 영호진미입니다. 그것도 이제 북삼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북삼에서 특별반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영호진미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중만 생종하고 다르게 조금 재배상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또 그렇게 북삼으로 가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날 두 번째 교육을 했는데 그때는 가산 동명 농업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은 가산 동명 지역의 조금 지역적인 문제 위주로 이렇게 다루어 봤는데 지금 동명 같은 경우는 깨시무늬병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벼재배 면적이 한 60헥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30헥타, 9만 평 정도가 지금 깨시무늬병이 이제 매년 상습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제가 사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액미가 지금 크게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곡창지대가 이제 학하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액미 발생이 심해서 향후 한 2, 3년 안에 이걸 또 잡지 못하면 조금 안전 다수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미 사진도 뒤에 있으니까 조금 그 뒤에 가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쌀미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쌀미자를 따로 떼어보면 위에 팔자, 가운데 십자, 밑에 팔자 해서 팔과 식과 팔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따로 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보면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벼는 농업인 여러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 두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쌀한토를 생산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쌀농사, 벼농사가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쌀값도 많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많이 줄고 그리고 쌀 소비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농자재 가격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해마다 안 힘든 해는 없었지만 또 지난 해가 또 유독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어도 이 쌀농사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근간 산업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농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쌀 한 톨, 벼농사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주고 귀하게 생각해주는 날을 기대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지난해 쌀 관련 이슈부터 해서 벼농사 핵심 실천사항 그리고 품종 소개까지 요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쌀 관련 이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신문 보도 기사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돼야 국회 앞서 2,000명 집회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밥 한 공기를 만드는 데는 쌀이 한 100g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밥 한 공기를 만드는 쌀값이 300원이 되려면 우리가 한 가마가 80kg이지 않습니까? 이 80kg으로 따졌을 때 24만 원이 돼야 밥 한 공기 만드는 쌀값이 300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해 수학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쌀값이 한 가마로 따졌을 때 한 18만 원 아니면 19만 원 요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9만 원이라는 쌀값을 다시 밥 한 공기 만드는 쌀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230원입니다. 우리가 생산비를 고려한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에는 아직 한참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네, 연도별 정부 벼 매입 가격 건조벼 40kg 특등 기준입니다. 2018년과 2019년도는 가격이 69,000원, 67,000원 그리고 가격이 좋았던 해인 2020년과 2021년도는 77,000원에서 76,000원 정도로 이렇게 매입가가 되었다가 지난해는 이렇게 13%나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66,660원에 특등 매입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학기 때 민간 RPC에서 이제 매입했던 가격이 평균 한 5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올해 수매 가격도 한 5만 원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66,000원대에 형성이 되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쌀값은 13%나 떨어진 많이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 올해 전국 쌀 생산량 376만 4천 톤, 기상 여건 악화에 작년보다 3% 감소. 이 기사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한 3%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말 9월 초까지 저희도 작황조사를 합니다. 작황조사를 하고 통계청에서 이제 수확량 예측 조사도 합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지난해 작황이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수확량도 어느 정도 풍년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수확기가 되고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논 밖에서 봤을 때는 올해 풍년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딱 수확을 해보니까 흉년에 가까울 정도로 수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수량이 줄었겠습니까?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전국의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 그래프입니다.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은 2009년도 92만 헥타이던 것이 18년도까지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8년도부터는 한 73만 헥타 정도로 이렇게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쌀 생산량도
2009년도에 491만 톤에서 계속 줄어오다가 18년도부터는 380만 톤, 요 내외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300평당 쌀 생산 단수입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2018년부터 19년, 22년까지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선이 지금 초록색 선이 전국의 300평당 쌀 생산 단수입니다. 2021년도에 530kg이던 것이 지난해에 518kg로 한 2.5% 정도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여기 빨간색 선은 경북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541kg에서 540kg로 한 1kg 정도가 줄었다. 그런 이 반면에 칠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여기 파란색 선입니다. 2021년 524kg에서 지난해 오히려 537kg로 2.5%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왜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는지 그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 1인당 집밥, 하루에 한 공기도 안 먹는다. 가구원당 연간 쌀 소비량 24kg. 지난 한 해 통계청에서 1인당 연간 먹는 쌀 소비량을 56kg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56kg라는 것은 밖에서, 집 밖에서 나가서 먹는 외식의 양과 그리고 집에서 먹는 집밥의 양을 모두 합친 양입니다. 그럼 이 외식에 먹는 양을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집에서 먹는 양, 그것은 한 24kg더라. 이것을 우리가 하루 먹는 양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60g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밥 한 공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을 만드는데 평균 쌀 양이 100g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계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쌀 100g은 종이컵으로 담았을 때 약 3분의 2컵 정도가 이렇게 담깁니다. 이 쌀량으로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집에서 먹는 60g이라는 양은 이렇게 종이컵으로 담아보면 한 반컵 정도 이렇게 담깁니다. 이것처럼 쌀 소비는 점차 줄고 있고 이렇게 집밥 자체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밀가루 대체할 국산 가루쌀, 공급 늘려 밀수입 의존도 낮춘다. 이렇듯 쌀 생산량은 정체가 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소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적정 생산량을 위해서 지금 논에 가루쌀을 재배하자, 이런 정책이 올해 나왔습니다. 요거를 여기 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관련 정책을 설명을 하고 있죠. 네, 다음 기사입니다. 쌀 소비 부진 속에도 프리미엄 쌀은 잘 팔린다. 네, 한 끼 먹어도 맛있게, 가격 높아도 프리미엄 쌀 수요 증가. 여기 보시는 기사의 사진은 서울의 이제 백화점에서 쌀 판매 코너를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듯 프리미엄 고품질 쌀은 조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죠. 우리 지역에도 이런 프리미엄 고품질 쌀들이, 브랜드 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상 같으면 금종쌀도 있고, 또 외관에 한백항토쌀, 또 지천 같으면 아카시아 쌀, 또 항마을 맑은 쌀, 또 북산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나온 북삼 사랑쌀, 그리고 군 브랜드인 아침에 칠곡쌀,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그나마 높은 가격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품질, 밥맛 좋은 쌀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다음은 요소비료 가격 3배 폭등, 농자재 가격 급등에 농민 이중고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요소비료 한 포 가격이 2021년도에 한 10,000원 정도에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딱 3배 오른 30,000원 이렇게 되었었죠. 물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구입 가격은 14,500원 정도에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도 40%에서 한 50% 정도 오른 가격이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요소 비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농자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쌀 생산량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쌀값은 많이 떨어지고 쌀 소비는 되지 않고, 또 농사재 가격은 많이 올라간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죠. 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농업인 여러분들한테 조금 힘이 되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칠곡군에서도 벼병해충 무인 항공 방제, 드론 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7월 달에 무인 항공 방제 시연회를 개최를 했었던 관련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김지혁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군의회 이상승 의원님,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지난해 8월 달에 실제로 외관에서 이제 드론 방제가 시작됐을 때 같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의연 국회의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드론 방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칠곡군 벼병해충 드론 방제, 일손 걱정 뚝 방제 효과 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드론 방제는 우리 관내 1000헥타 면적에 대해서 한 번만 방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000헥타 면적에 2번 방제를 해드립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농협에서 약재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는 2번 방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신청을 3월 한 달 동안 읍면농협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신청이 되어 했다고 해서 올해 똑같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 올해 또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 방제로는 신청을 받지 않고 2번 방제로만 받습니다. 또 드론 방제를 하실 때 자부담이 다 있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올해 이제 2번 방제를 했을 때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마지기에 내 자부담이 한 3,700원 내외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약이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한 그 정도, 2번 하는데 내 자부담이 3,700원 정도. 물론 이 금액이 우리가 면적이 많은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일시에 공동 방제를 위해서 또 더 이상 약 치는 데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한 해 벼농사와 관련한 신문 보도 기사 자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벼농사 되돌아보기입니다. 지난해 8월 말까지만 해도 작황이 괜찮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까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럼 왜 이렇게 수확량이 많이 떨어졌냐?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칠곡군 쌀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곡군의 재배 면적은 2,165헥타로 한 몇 년 동안 면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서 설명드린 300평당 쌀 생산 단수입니다. 전국의 쌀 생산량은 2.5% 감소를 했는데 칠곡군만 한 2.5% 증가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부 다 작년에 쌀 생산량이 다 줄었다 하는데 왜 그러면 증가했냐? 우리 지역에는 보면 이제 통일계 가공용 찰벼 단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북삼이나 외관이나 가산을 중심으로 이런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통계청에서 자료 조사를 할 때 이런 표본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일반 일품이나 상강에 그런 거는 반영을 못하고 오히려 수확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으셨죠. 보통 마지기당 12개 이렇게 나왔던 것이 11개, 10개까지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5%에서 많게는 10%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벼출수기입니다. 벼출수기는 지난해 중반 생존 기준으로 한 8월 17일 정도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강수량과 관련해서 2021년도
1년 강수량이 1150mm였는데 지난해 1년 강수량이 700mm가 왔습니다. 한 1년 만에 한 450mm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우리 군 말고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를 한다든지 또는 소방차가 이렇게 급수를 해주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뭄은 이제 조금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는 지난해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월별 강수량입니다. 이 빨간색 선은 2021년도이고 파란색 선이 지난해 2022년도 그래프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양을 해놓고 물을 좀 대기 어렵던 지역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빼고는 우리 지역에는 뭐 낙동강도 있고 어느 정도 수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벼농사에 있어서만큼 큰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수량 감수 요인입니다. 지난해 수량 감수 요인은 9월 하순경에 이런 이상 저온이 왔습니다.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여기 최저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9월 20일부터 21일, 22일, 26일까지 일별 최저 기온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은 2021년도이고 파란색 선은 2022년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벼는 이 15도씨를 기준으로 이렇게 15도씨 이하로 저온이 오면은 어느 정도 생육에 지장을 받고 생산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를 보시면 9월 23일과 24일에 요 이틀을 빼고는 다 15도씨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난해에는 요 기간 동안 다 15도씨 밑으로 이렇게 온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9월 21일은 11도, 22일은 10도, 그리고 24일은 12도로 이렇게 기온이 떨어졌고, 이때 시간대별 기온을 보면 자정 12시부터 다음날 6시, 7시까지 이런 10도, 11도 이런 저온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저온이 오다 보니까 벼는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9월 하순경에 온 이상 저온의 피해를 받고 난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숙기 저온 피해라고 되어 있죠. 왼쪽은 이렇게 다수성 품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관과 북삼에서 계약 재배로 많이 하고 계시는 한아름 찰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품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북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영호진미 품종입니다. 9월 하순경에 이렇게 저온 피해가 오고 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한아름 찰배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위조, 황변이 이렇게 오신 것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이제 저온 피해를 받고 생산량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왼쪽이 한아름 찰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아름 찰벼는 이제 통일계 품종입니다. 통일계 품종의 특징이 이제 저온에 특히 약합니다. 저온에 특히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 저온을 받고 이렇게 색깔이 위조가 와서 황변을 했다. 그렇다면 등숙기 때 오는 저온 말고 우리가 육묘기 때 오는 저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짜리 저온 피해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문이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이 하우스 안에서 관리가 되는 모판입니다. 이런 모판들은 적절한 보온 관리를 해주어서 이렇게 건전한 모판으로 컸고, 여기 위에 있는 모판들은 이제 하우스 바깥에 내놓은 모판인데 이런 것들은 따로 보온 관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저온 피해를 받았습니다. 밑에와 위에 이렇게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짜리 때는 보통 우리가 4월 중하순 되면 10도씨 이하의 저온들이 몇 번씩 옵니다. 이럴 때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이런 보온 관리를 해주지 못했을 때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짜리 때 저온 피해는 우리가 생육의 이제 초기입니다. 초기라서 100%까지 회복은 안 되겠지만
이게 생육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등석기 때 오는 저온은 곧 이제 수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9월 하순이니까. 그래서 이게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작황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런 저온 피해를 받고 수량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생산량 감소 원인은 전반적인 기상은 양호했습니다. 작년에 7월 같은 경우는 기온도 높고 일조량도 많았으며 8월 같은 경우는 포기당 이삭수나 벼알수도 증가를 했었고 9월 같은 경우는 등수기 평균 온도도 적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가뭄이 조금 있었다. 그 정도. 그렇다면 생산량 감소 요인은 9월 하순경에 온 이런 일시적 이상 저온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농사를 지어야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상 상황을 고려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앞에서 보신 사진처럼 모짜리 때 이상 저온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10도씨 이하로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등습기 때 이런 저온이 온다. 그럴 때는 모를 튼튼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후기까지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심 유지, 땅심을 이렇게 높여줘야 되죠. 그래서 벼를 튼튼하게 키워줌으로써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300평당 쌀 생산 단수 그래프입니다. 여기 2020년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쌀 생산 단수가 500kg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해였습니다. 2020년도가 되게 흉년이 들었던 해인데 그때 원인이 출석이 이웃되어 온 길게 이어진 장마, 비가 한 9월 초중순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흉년이 들더라. 이렇게 우리는 봄의 가뭄이라든지 가을 장마, 그리고 태풍, 또 등습기 때 오는 이런 저온들, 이런 것들을 기상 상황을 무시하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상 상황에 대비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올해 벼농사 핵심 실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원칙과 환경에 맞는 벼농사 짓기.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 벼농사를 20년, 30년, 많게는 50년, 60년까지 이렇게 지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벼농사라는 것이 봄에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이양을 하고 또 잡초도 뽑고 약도 치고 그 다음 수확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되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 그때그때마다 해줘야 되는 영농, 원칙에 맞게 해줘야 되는 영농 작업을 안 해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본다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벼를 수확할 때까지 보통 약을 5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이렇게 쳐야지만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노동력도 인력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요새 이제 논에 들어가서 약도 못 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논에 들어가서 약 치는 노동력만큼은 들이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상에 능동적 대응 벼농사 짓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해 감수 요인이 기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상에 대비한 농사를 지어줘야 되겠죠. 네, 원칙과 환경에 맞는 벼농사 짓기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가리로 잡초성벼 방제, 두 번째는 종자 소독 철저, 세 번째는 초기 제초제 처리, 네 번째는 소식이양 실천입니다. 네, 첫 번째, 농가리로 잡초성벼 방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제 액미 사진입니다. 이 액미라는 것은 벼는 벼인데 잡초성 벼입니다. 이 액미의 특징은 일반 벼보다 출수기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일반 벼를 수확하기 전에 이게 탄립 잘 떨어지기 때문에 다 바닥에 다 떨어져서 다음 해 발화할 준비를 다 합니다. 이게 미리. 그러면 앞에서 가산 지역에 지금 액미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산뿐만 아니고
이 다른 타 지역에서도 지금 앵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원인은 저희들은 무경운 로터리, 그러니까 경운을 하지 않고 로터리만 계속 쳐서 이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교재나 달력에 보시면 앵미 방제 표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제 가을에 논을 갈지 말고 이듬해 봄에 물을 대어서 이 앵미 종자를 발화를 시켜라. 발화를 시킨 후에 비선택성 제초제를 쳐서 이렇게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부 지역 가상 같은 경우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로터리를 칩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 있으면 땅에 묻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선택성 제초제를 처리를 해서 뿌리까지 다 죽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 오염의 문제도 있고 또는 이게 농약이 날아가서 이웃 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농약이 값이 비쌉니다. 비싸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농약통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논에 가서 이제 약을 칠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력도 없고 그럴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학적 방제 방법보다 긍정적인 방법인 경운을 해서 이렇게 앵미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지난해 10월 달에 찍은 이 앵미 사진입니다. 여기 밑에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들은 다 일반 재배하는 벼이고 이렇게 지역 막리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색깔도 좀 틀린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앵미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가산 학상리에 찍은 앵미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들은 전부 다 앵미입니다. 거의 뭐 벼 반, 앵미 반일 정도로 이렇게 앵미가 좀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앵미의 특징이 탄립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 큰 앵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벼를 수확하기 전인데 벌써 이렇게 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서 바닥에서 벌써 이제 다음에 이제 발화할 준비를 다 하고 있겠죠.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앵미를 한번 주워봤습니다. 그러면 경운을 해서 앵미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운하는 방법은 위에서 보시는 것은 이 고속쟁기로 저희 센터에서 임대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그냥 사련 일항쟁기입니다. 이 논을 갈자고 하는 것은 가을에 가는 것도 있고 봄에 가는 게 있겠죠. 그러면 가을에 가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겠냐? 이렇게 가을에 갈아주게 되면 보통 뭐 20에서 한 25cm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논바닥 속으로 이제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겨울에 찬바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앵미나 잡초종자들이 이런 찬바람에 마르게 되고 또 비나 눈이 오면 또 젖게 되고 다시 또 찬바람이 들어가서 마르고 젖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앵미들을 발화를 불능하게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논을 갈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봄에 가는 거, 봄가리가 있습니다. 봄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 표면에도 이런 앵미나 잡초종자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깊게 갈아가지고 땅 속으로 깊게 묻어서 이것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가을가리, 봄가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참고로 이 고속쟁기로 논을 가는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속쟁기는 조금 일정하게 뭐 20cm면 20cm 이렇게 고르게 갈아줄 수 있는 좀 그런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을 갈고 나서 이듬해 썰해질을 할 때 땅을 평평하게 하는 균평 작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속쟁기는 조금 마력이 큰 대형 트랙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련 일항쟁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일정하게는 못 갈아줍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쟁기는 조금 땅이 무른 데는 깊게 들어가고 또
딱딱한 데는 조금 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땅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좀 갈립니다. 하지만 봄에 갈아주면 이것은 조금 깊게 갈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액미들을 조금 땅속 깊이 이렇게 묻어줄 수가 있겠죠. 네, 이 사진은 지난해 11월 달에 양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볏짚을 이렇게 썰어서 논을 갈아놨죠. 지금은 이 볏짚을 다 사료화하지 않습니까?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을에 이렇게 농간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액미들은 지금 가산 지역에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 이외에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제 방법이 제초제를 해서 방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정적인 방법으로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네, 두 번째, 종자 소독 철저입니다. 우리가 종자 소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발화기를 이용한 약재 소독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을 한 60도씨 정도로 끓여서 하는 온탕 소독이 있고, 세 번째는 벽시에 약재를 직접으로 이렇게 가루로 묻혀서 하는 분위 소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방법을 했을 때 키다리병 방제율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화기를 이용한 약재 소독을 할 때는 방제율이 한 9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6개는 키다리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온탕 소독까지 같이 해주시면 방제율이 한 4% 정도가 올라갑니다. 98%. 이 4%라는 것은 100개 중에 4개입니다. 하지만 이 모판에서 봤을 때 4개가 더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화기로 이용한 약재 소독을 하고 있다 했는데 앞으로 이 약재의 저항성 문제도 있고 키다리병의 방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온탕 소독을 같이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온탕 소독을 했을 때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 이 발화율을 종자 발화를 좀 쉽게 잘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온탕 소독의 핵심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급종 종자를 받으면 보급종 포대 그대로 하시지 분들은 없으시죠? 그것을 망사자루로 일단 옮겨 담으시고 물량은 종자량의 10배 이상, 그리고 물 온도는 60도, 그리고 10분간 이렇게 담그시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반드시 산소가 공급이 돼야 이 종자가 당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후 찬물로 10분간 헹굴 때도 산소를 공급해줘야 골고루 빨리 식힐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온탕 소독의 이점은 발화 관련 호르몬 활성으로 발화를 촉진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발화기를 이용한 약재 소독입니다. 이것도 맥 마찬가지로 보급종 포대에 있는 것은 망사자루에 옮겨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물량은 2배, 물 온도는 30도, 그리고 48시간 동안 이렇게 소독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반드시 기포 발생기, 기포를 발생을 시켜줘야 골고루 잘 소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온탕 소독과 약재 소독을 하는 이 동영상을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온탕 소독입니다. 이 보급종 포대에 있는 종자는 망사자루로 이렇게 옮겨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60도로 맞춰주시고, 물량은 종자량의 10배에서 20배로 해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분 동안 담가 주시는데, 요때 보시면 이렇게 기포,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종자가 당기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종자를 꺼내시면 바로 이제 찬물로 이렇게 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찬물로 식혀 주실 때도 반드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골고루 빨리 식힐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온탕 소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온탕 소독이 끝난 종자를 약재 소독으로 들어갑니다. 약을 준비를 해주시고, 네, 발화기 온도는 32도로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물에 종자와 소독약을 넣고 산소를 또 공급해주면서 48시간 동안 소독을 해주시면 이렇게 소독이 된, 발화가 된 종자를 얻으실 수 있겠죠. 이것을 파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온탕 소독을 했는 모판이고, 이것은 온탕 소독을 하지 않은 모판입니다. 위에 밑에 보시면 발화율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에 거는 온탕 소독을 했고 밑에 거는 온탕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8일 후에 보면 밑에 거는 벌써 이렇게 키다리병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에 동영상에서 종자 발화율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는 온탕 소독을 했고 밑에는 온탕 소독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발화율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실험에 사용한 종자는 한아름 찰벼입니다. 이 한아름 찰벼가 조금 발화시키기 어려운 종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탕 소독을 해주시면 발화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화기를 이용한 약재 소독을 할 때 이런 발화기들은 저희 센터에서도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필요하시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온탕 소독기 같은 경우는 이 발화기에 비해서 조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조금 부피도 크기 때문에 개별 소농가가 다 보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또는 단체별로 이렇게 조금 구비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 요 온탕 소독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종자 소독을 할 때 조금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것은 보급종 포대 그대로 소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급종 포대 그대로 하면은 이 보급종 포대로 물이나 산소가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깔린 종자들은 조금 상길 우려도 있고 또 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발화도 불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급종에 있는 포대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망사 자루에 이렇게 옮겨 담으셔서 소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 보급종 망사 자루 사이에도 반드시 이런 공간들을 둬서 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약재 소독을 할 때 혼합시 주의사항입니다. 보통 약재들이 수십 가지 약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약재들은 양량이 한 말당 10ml, 20ml 이런데 호리큐어 같은 경우는 5ml, 키멘은 40ml, 쿠타임은 50g. 이런 약재들은 조금 양량이 좀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약재들은 종종 이제 배량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약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미치온 등 살충제를 혼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약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재들은 조금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지금 종자 소독 약재들은 농협에서 읍면마다 공급해주는 약재들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리하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거나 조금 센터나 취소로 문의를 한 후에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키다리병 전염 경로입니다. 키다리병은 보통 출수기에 종자 감염을 합니다. 그 감염 부위를 보면 보통 출수기 전후가 되면 이 종자, 벽 이상 밑둥에 보면 이렇게 흰색 포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키다리병 포자인데 우리가 보통 벽꽃이 피면 이런 포자들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서 벽 껍데기에 한 절반 정도 감염을 일으키고 나머지 절반은 이 벽시 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이 벽시 속으로까지 그러면 소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발화기 물 온도가 30도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약재 소독 시 물 온도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벽시 소독을 할 때 4월 중순, 하순
이때 지하수 온도가 뭐 한 15도, 16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상온에 이렇게 받아두면 한 2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그야말로 그냥 찬물로 했을 때 이 벽시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보면 약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종자 소독을 하고 나서. 근데 우리가 발화기를 이용해서 물 온도를 30도로 맞춰주면, 네, 30도로 해주면 이 벽시에 주둥이가 딱 열려가지고 약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 48시간 정도 되면 요 벽시 밑에까지 이렇게 약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키다리병이 벽시 껍데기에도 붙지만 벽시 속으로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 온도는 반드시 30도가 돼야 벽시 속으로 약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위로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약물이 들어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키다리병 병증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잎이 이렇게 조금 눕는 각도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키다리병 병증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삭의 밑둥에 이런 흰색 포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벼뿌리이고 벼뿌리 위에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디에 이렇게 뿌리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키다리병이 심하게 감염이 되면 이런 마디마디마다 이런 뿌리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키다리병 감염이 출수기 때 종자 감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제도 당연히 출수기 때 이루어져야 되겠죠. 출수기 전에. 우리가 지난해에 드론 방제에 썼던 약이 헬리건이라는 약제입니다. 이러한 약제들도 종자 키다리병에 효과적인 약입니다. 네, 종자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발화기를 이용한 약제 소독입니다. 하지만 이런 온탕 소독은 전라도 지역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북삼 지역 같은 경우도 온탕 소독기가 뭐 3-4대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제 소독 이전에 온탕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약제 소독을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 키다리병 방제도 방제율도 높이고 이 발화율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세 번째는 초기 제초제 처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초기 제초제를 아예 처리를 하지 않거나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초제는 보통 처리하는 시기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눕니다. 초기는 이양하기 전에 마지막 썰해질과 함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중기는 이양 후 한 10일에서 한 15일, 그리고 후기는 이양 후 한 30일 경력 처리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초기 제초제입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 또 잡초 종자가 발화하기 전에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초기 제초제만 잘 처리를 해도 중후기 제초제는 생략해도 될 만큼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은 논물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5일 동안 물을 대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썰해질을 하고 초기 제초제를 같이 처리를 해주면 이런 흙탕물과 함께 논 표면에 이런 제초제 처리층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제초제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제초제 처리층이라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던 잡초 종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제초제층과 만나서 죽거나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논물 깊이를 4-5cm로 일정하게 5일 동안 논물을 대어줘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썰해질을 하고 나면 잡초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한 2-3일 후면은 이런 잡초 종자들은 이렇게 발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처리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잡초 종자들을 올라올 때부터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썰해질을 하고 나서 이양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이틀이나 3일 있으면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논물을 이렇게 다 빼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졌던 처리층들이 물과 함께 다 쓸러 내려가거나 또는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초제 처리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초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 깊이로 물을 충분히 이렇게 가둬주셔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논바닥 정밀 균평 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논바닥은 조금 고르게 이렇게 갈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논물을 댔을 때 논물 위로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초기 제초제를 처리를 해도 이 처리층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잡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해서 논바닥이 낮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를 심을 때 이렇게 얕게 심깁니다. 얕게 심겼을 때 이런 벽보리가 제초제 처리층과 만남으로써 약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했죠. 논바닥이 높은 쪽은 물이 없기 때문에 제초제 처리층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잡초가 발생을 하고, 논바닥이 낮은 쪽은 잡초도 발생을 하지 않지만 모도, 벼도 이렇게 약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논바닥은 평평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제초제를 살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인 살포 방법은 예전에 이렇게 수동 살포기를 이용해서 논에 직접 들어가서 뿌리기도 했었고, 또 그 이전에는 농약통을 직접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은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노동력이 없죠. 그렇다면 지금은 트랙터에 이렇게 자동 살포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트랙터 동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뿌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가격이 한 50만 원 내외 정도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트랙터 발판에 농약통을 꼭 꼽아 놓고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초제를 처리하는 방법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초기 제초제 처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것은 물을 충분히 일정 시간 동안 대줘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양 동시 제초제를 많이 처리를 합니다. 이양 동시 제초제는 보통 물을 빼고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물 관리를 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네, 네 번째는 소식 이양 실천입니다. 네, 아이고 허리야 아까죠. 보통 우리가 평당 지금 심는 주수가 한 70에서 한 80주 정도를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 이양이라는 것은 조금 이양 주수를 한 50에서 60포기 정도로 이렇게 좀 적게 심자라는 겁니다. 네, 고령화된 농촌에 모상자 나르는 일은 항상 큰 부담이다. 여기 어머니께서 아이고 허리야 아직도 멀었나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포기 수를 줄여주면 당연히 이 모상자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농자재비도 줄어들게 되고 이 모상자 나르는 노동력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관행농법과 소식 재배를 한번 비교해 봐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관행농법은 가로 한자에 세로 15cm로 이렇게 심었을 때 평당 73포기가 생깁니다. 근데 소식 재배는 가로 한자에 세로 20cm, 한 5cm 정도만 조금 넓게 심어주면 평당 55포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양 주수는 평당 70포기에서 50포기로 줄어들고, 포기당 모수도 보통 8개에서 10개 이렇게 심으시죠. 요거를 한 절반으로 줄이자. 그렇게 해주시면 모판 수가 300평당 30판에서 10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양이 늘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관행으로 심었을 때는
심어놓고 나서 우리 내 눈에 뭐가 가득 이렇게 심겨 있어야 마음이 놓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소식이양을 하면 이렇게 뭐가 심겼는지 안 심겼는 건지 이게 불안해서 이게 제대로 생산이 되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 소식이양이 빨리빨리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모판수를 3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다. 네, 이 양시 포기당 못 심는 개수에 따른 새끼 주기수 비교 사진입니다. 이 양을 할 때 요 제일 오른쪽은 포기당 모를 1개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개. 여기서 가면서 마지막에는 포기당 15개, 모를 15개를 심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수학기가 되어서 그냥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시죠? 밀식을 할수록 모는 새끼치기를 덜 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할수록 모는 새끼치기를 통해서 활발히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이삭수는 조금 비슷해집니다. 나중에 적게 심으나 많이 심으나. 네, 다음은 식재 포기수별 수량 비교입니다. 상강별을 대상으로 했고 포기당 모수는 4개로 고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평당 70포기를 심었을 때 쌀 수량이 536k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0평당 모판수는 16판이 들어갔고 열간 포기수는 14포기가 이렇게 심깁니다. 요거와 반해서 평당 이제 60포기, 10포기를 줄였을 때 쌀 수량은 약 9kg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판은 3판이 줄어들고 열간은 12포기로 여기 2포기가 줄어듭니다. 그럼 평당 50포기를 했을 때 쌀 수량은 531kg로 70포기 했을 때보다 한 5kg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판수는 5판이 줄어들고 열간은 이렇게 10포기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37포기를 하면 쌀 수량이 518kg로 70포기 했을 때보다 한 18kg 줄입니다. 하지만 모판수는 8판이 줄어들게 되죠. 열간은 7포기. 하지만 이 37포기로 하는 것은 수량 감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50에서 한 60포기 이렇게 하셔도 충분한 수량을 수확하실 수 있다. 그리고 소식을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70포기 했을 때는 열간이 14포기이고 37포기를 하면 열간이 7포기입니다. 이렇게 7포기를 했을 때 이 모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기면 바람이 잘 들어가고 통풍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해충도 적어지고 모도 튼튼하게 커서 도복에도 강해지게 되겠죠. 이 70포기 했을 때와 37포기 했을 때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70포기 했을 때는 밑에 벌써 이렇게 미조가 와가지고 노랗게 조금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7포기를 했을 때는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고 건전하게 크고 있습니다. 쌀 수량은 크게 감수 요인이 없으면서 이런 모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소식 재배를 앞으로는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결론은 70포기를 했을 때 비해서 50포기를 해도 쌀 수량은 그대로 나면서 모판수는 줄여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런 소식이양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이양기 같은 경우는 조금 개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이양을 한 20포기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심는 소식이양이 활발히 좀 연구도 되고 있고 재배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거의 70%, 80% 이상이 이런 소식 재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식이양을 한 20%, 30% 이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보신 소식이양을 해놓고 처음에 이제 조금 불안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 농기센터에서도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본답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보통 5번, 뭐 8번까지도 이렇게 약을 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 처리 농약 1번, 그리고 드론 방제 2번, 이렇게 3번으로 병해충 방제는 끝내자.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논에 들어가서 약 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올해 3월 달에 읍면농협에서 신청서를 받고 반드시 2번 방제하는 걸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네, 병해충 방제 체계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처리 농약은 모내기 전에 한번 처리를 하고, 이 약효가 끝나갈 때쯤 한 7월 중하순쯤에 드론 방제 1차를 올해 할 겁니다. 그리고 드론 방제 2차는 한 8월 상중순 출수되기 전에 2차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끝내고, 혹시나 8월 달에 벼멸구가 많이 날라온다, 또는 이상누룩병 발생이 많다, 이럴 때는 농가 개인별로 선택 보완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논에 들어가서 약 칠 일은 없도록 하자. 여기 보시는 농약들은 초기 처리 농약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포장지에 보시면 이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분홍색은 살균제죠. 그리고 초록색은 살충제입니다. 여기 분홍색, 초록색이 있다 하는 것은 살균제, 살충제가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 처리 농약은 살균제, 살충제가 혼합이 되어 있고, 우리가 드론 방제할 때도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혼합을 해서 2번 방제를 합니다. 네, 이것은 신문 보도 기사 자료입니다. 아산 염치의 K2장 드론 방제 지켜보다 병원행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난해에도 드론 방제를 할 때 이제 이장님들이나 이제 관심 있는 농업인들 분들께서 드론 방제하는 현장에 많이 나오십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5시, 6시 대가 이렇게 나오셔서 많이들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이게 드론 방제가 시작되기 전에 또 주의사항이나 이런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때 해주시고, 드론 방제가 시작되면은 조금 한두 발 멀찍이 이렇게 떨어지셔서 이렇게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방제사의 안전이나 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상의 능동적 대응 변홍사 짓기입니다. 첫 번째는 모짜리 일시적 저온 피해 예방과, 두 번째 땅심 높이기, 세 번째는 적기 수확으로 저온에 의한 미질 저하 예방,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모짜리 때 이제 일시적 저온이 올 때 하우스 안에서 이제 보온 관리를 통해서 건전하게 키워야 되고, 하우스 바깥에 있는 것도 부직포를 덮어준다든지 해서 건전하게 키워줘야 됩니다. 대비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 위해서 부직포를 이렇게 깔아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저온을 대비해서 부직포를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이제 건전하게 모를 키울 수가 있고, 반면에 여기 보시면 10도 시야에 저온이 몇 번씩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 적절하게 보온 관리를 해주시지 못하면 이렇게 모판에서도 피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짜리 지상 및 관리 요령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는 모짜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시면 이렇게 물고랑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부직포를 덮어주고, 물을 댈 때 이 물고랑으로 이렇게 물을 대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물고랑을 만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각종 습해나 생육 불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물고랑이 없죠. 그러면 물을 대시면 물이 모판 위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안 빠지면 이런 식으로 뭐가 다 내려앉게 되겠죠. 또 모짜리 지상면도 이렇게 꺼진 부분은 물이 고여서 이렇게 습해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잘된 모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고랑을 만들어줘서 물을 댈 때는 이 물고랑으로 관수를 해주셔야 각종 습해나 생리장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직포 모짜리는 우리 칠곡군이 원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 시도를 했었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물고랑을 만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리장애, 습해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모짜리 때 이상 저온이 오면 이런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해서 보온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모논 모짜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을 참고를 해주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땅심 높이기입니다. 벼를 튼튼하게 볏짚과 규산을 시용을 하자. 밑에 보시는 사진은 볏짚을 이렇게 사료화를 한다, 이런 사진입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점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논의 지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앞에서 보신 이상 저온이라든지 이런 기상 조건에서 모가 과민 반응을 합니다. 모가 튼튼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은 볏짚과 규산을 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볏짚과 규산은 깨시무늬병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동명에 깨시무늬병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8월 달쯤 되겠죠. 깨시무늬병이 이렇게 심하게 발생을 했고, 이런 잎들도 지금 다 말라버렸습니다. 네,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벼가 노랗게 돼야 되는 들판에 이런 깨시무늬 병증들이 있고, 이런 쭉정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잎도 다 마르고. 네, 이 사진은 실제로 동명 유등지 밑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요거를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깨시무늬병 초기입니다. 8월 한 중순, 하순쯤 되겠죠. 이때는 약간 뻘거스름한 빛깔들이 이렇게 돕니다. 이제 중기입니다. 한 9월 중순 이때 되면은 이제 초록색 들판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검붉은색이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후기로 넘어가면 네, 노란 들판이 돼야 되지만 이제 검붉은 들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작은 깨시무늬병들이 모여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검붉게 보입니다. 여기 실제로 동명에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명뿐만 아니라 다른 기산이라든지 북삼, 외관 등에도 이런 깨시무늬병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네, 이것을 9월 28일 날 여기가 이제 동명 금암리의 유등지입니다. 유등지 모태 밑에 이렇게 드론 사진으로 찍은 사진인데 9월 말이니까 이제 푸른 들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푸른색은 요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다 물들어 있습니다. 동명의 벼농사 면적이 60헥타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들의 면적이 거의 30헥타,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이런 깨시무늬병의 상습적인 발생지입니다. 더 가까이서 보시면 위에는 이렇게 유등지가 있고 밑으로 이런 식으로 벌겋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제 건전한 동명의 전호복 회장님 밭입니다. 여기는. 이런 깨시무늬병이 심하면 이런 이삭에도 이제 검은색 깨시무늬병 병증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벼 잎이라는 것은 벼의 양분, 전분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깨시무늬병이 발생이 심하면 양분을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보통 벼는 이 이삭을 출수하기 전에 잎에서 만든 양분을 30%로 채워주고 출수를 하고 나서 이 잎에서 만든 양분으로 한 70%를 채워서 우리가 벼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양분을 만드는 공장이 다 파괴가 되면 당연히 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이것은 지난해 이제 수매장에서 찍은 포대벼 사진입니다. 왼쪽
또 5포대이고 오른쪽도 5포대입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충실한 건전한 종자 포대이겠습니까? 네, 오른쪽입니까? 네, 왼쪽 5포대가 이제 충실하고 건전한 나락 포대이고, 앞에서 보신 깨시무늬병이 이렇게 심하게 오면 이런 식으로 부피만 이렇게 커집니다. 보통 한 포대에 40kg를 채우려면은 무게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피로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공장이 다 파괴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벽시가 충실하지 않겠죠. 그러면 무게가 덜 나가고 이 한 포대를 채우는 양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실제로 높이로만 봤을 때 이렇게 한 포가 더 쌓인다는 것은 한 20% 정도 수량이 감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은 현미 사진인데 이것은 정상립이고, 깨시무늬병이 심하면 이런 식으로 다 쌀알이 이런 식으로 밥맛이 없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찰기하고 밥맛이 없어서 소비자가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쌀들은 칠곡살 이미지 손상을 갖고 올 수 있겠죠. 이런 볏짚을 우리가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300병당 보통 600kg가 나오면 이것을 비료량으로 했을 때 한 16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볏짚을 판매를 해버리면 보통 300병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상으로 11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겁니다. 벼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작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질소입니다. 하지만 벼는 질소의 8.2배가 필요한 영양소가 규산입니다. 바로 규산. 네, 규산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잎과 줄기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병해충 저항성. 줄기가 단단해지니까 이런 벼멸구들이 구침을 찔러 넣을 수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병해충에 강해질 것이고, 줄기가 단단하니까 당연히 도복도 강해지고 생산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잎이 단단해진다고 하는 의미는 잎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햇볕도 잘 받고 벼 밑둥으로도 햇볕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쌀 품질과 식미가 증가를 한다. 벼에 있어서 이런 규산의 역할은 종합 영양제이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백신을 접종을 했듯이 벼에 있어서 규산은 백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적인 규산의 시용 방법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이런 입상 규산을 배부를 해드립니다. 이런 입상 규산의 특징은 보통 300병당 200kg 이상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이 많은 양을 뿌려주려니까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내 논에 쌓아두거나 이웃 농가에 이렇게 줘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 논에 쳐야 된다. 하지만 주실 때 3년에 한 번만 살포를 해야지, 이것도 매년 넣으시면 땅이 딱딱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우리가 수용성 규산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용성 규산은 벼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00평당 6kg 정도만 살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 살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볏짚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수용성 규산을 살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이러한 입상 규산은 흡수율이 25%라고 되어 있죠. 이 줬을 때 벼가 흡수한 양이 한 25%밖에 되지 않고 이거를 줘도 당장 빨리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해서 수용성 규산은 벼가 흡수를 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흡수율이 95%다. 이렇게 주는 만큼 빨리빨리 속효성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성 규산은 시중에서 한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조사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필요하신 농가들은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규산을 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벼를 튼튼하게 키워서 등습기 때 오는 이런 저온 피해나 이런 걸 막자. 그리고 이러한 깨시무늬 병도 이런 것을 줌으로써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적기 수확으로 저온에 의한 미질 저하 예방. 이렇게 서리를 맞추는 게 보통 우리가 콤바인 사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또 의도적으로 조금 말려서 수매장에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콤바인 사정이 되는 한 적기 수확을 통해서 밥맛 좋은 고품질쌀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리를 맞게 되면 당연히 동알미, 쌀아기가 발생이 많고 미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수매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왼쪽의 포대들은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2등급 판정을 받았냐?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12%가 나왔습니다. 보통 수매 등급을 줄 때 적정 수분 함량을 13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또 너무 많이 말려가가지고 이제 등급을 좀 낮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리실 때도 뭐 아스팔트에도 이렇게 말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기상에 따라서 뭐 빨리 마를 수도 있고 늦게 마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수분 함량을 이렇게 적정하게 조금씩 측정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네, 그러면 벼 보급종과 품종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자 신청은 이제 다 하셨죠? 올해 이제 경북에 공급되는 종자는 8개 품종이 있습니다. 조생종 2개하고 중만생종 6개인데 그동안 하야미 품종은 이제 아예 보급종 생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진 품종이 추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특성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매 품종 현황입니다. 지난 18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계속 일품 상강이 지금 수매 품종입니다.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품과 상강입니다. 네, 지난해에 미국 수매 결과를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등이 한 23% 정도 나왔습니다. 2021년도보다 한 4% 정도 증가를 했고 품종별로 보면 일품이 한 17% 그리고 상강이 한 26% 정도로 상강이 일품보다 한 9에서 한 10% 정도 특등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수매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군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죠. 지난달 1월 30일에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 선정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정된 내용입니다. 네, 올해도 일품 상강이고 내년도도 일품 상강입니다. 그때 회의 때도 이 일품 상강을 조금 대체를 하자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군 관내에 3번째로 재배 면적이 많은 것이 영호진미입니다. 하지만 이 영호진미는 지금 북삼에서만 한정을 해서 재배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호진미는 만만생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재배해보지 않고 이것을 수매 편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호진미는 수매 편종으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영진이라든지 미소진미를 좀 운면별로 시험 재배를 통해서 수매 품종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경북의 벼 품종별 재배 면적은 일품벼가 한 60% 이상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재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재배 면적이 일품이 39%, 상강이 34%, 영호진미가 한 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품종 특성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품종 일품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 육성이 되어서 이제 재배한 지가 30년이 넘은 품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후기에 오는 병해충, 줄무늬 잎마름병이라든지 목도열병, 이삭도열병 이런 것이 좀 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깔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조금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고, 저희들도 일품을 조금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삼광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육성이 되었고, 밥맛이 좋은 최고 품질 쌀입니다. 뭐 삼광 같은 경우는 밥맛이 좋기로 이렇게. 근데 하지만 이 단점이 있죠. 벽 키가 87cm로 키가 크기 때문에 항상 태풍이 오면 도복에 이런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광도 또 대체할 필요성이 좀 있죠. 삼광을 재배하실 때 재배상 유의점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소를 몇 킬로 주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대신 이삭거름 주는 시기를 조절을 하자. 지금 삼광이 키가 87cm라고 했고 도복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복과 관련된 이삭마디가 위삭의 한 세 번째, 위에서부터 한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이렇게 꺾임으로써 도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삭의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길어지는 시기가 출수 한 25일 전, 7월 25일경에 이런 이삭 마디가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반 중만생 이상 거름중 시기를 7월 25일로 했을 때 삼광은 요것보다 한 3, 4일 정도 조금 늦게 주면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좀 덜 길어져서 도복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올해부터 처음 이제 도입된 영진 품종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육성이 되었고 지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경북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의 특성은 출소기가 8월 16일이고 또 벽 키가 63cm입니다. 보통 우리가 삼광이 제일 크다 하는데 그게 87cm입니다. 평균. 그리고 일품이 79이고 영호진미가 70입니다. 그렇다면 영진이 63이라는 것은 키가 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키가 작은 만큼 도복에는 강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볏집을 원하는 축산 농가들은 좀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량을 보면 568kg로 상강에 버금갈 정도로 수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조금 읍면별로 재배를 한번 해보고 또 수매 품종으로 대체 가능한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칠곡 적응성 시험 재배 품종 미소진미입니다. 이것은 아직 보급종으로 나온 품종은 아닙니다. 2020년도에 새롭게 나온 신품종인데 이게 밀양에서 육성이 되어서 우리 칠곡 지역에도 좀 잘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짧아서 도복에도 강하고 대부분의 특성들은 일품과 비슷합니다. 출수기라든지 벽키 그리고 쌀 소량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5.8%입니다. 이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미소진미도 밥맛이 좋은 쌀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호진미는 북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생종으로 많이 하는 이런 해담쌀은 추석 전 조기 출하 밥살용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수발화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을 장마가 많이 치면 이런 식으로 수발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발화가 되면 눈이 다 터서 이렇게 새까맣게 되고 미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제 찰벼입니다. 동진 찰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산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읍면에서는 크게 하시고 있지 않죠. 그리고 배곡찰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조금 고르게 조금씩은 하고 계십니다.
이 배곡찰은 동진찰에 비해서 출수기가 한 7일 정도 늦고 수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러한 찰벼들은 수확기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됩니다. 일반 중만 생종 수확 시기 이후에 수확을 하셔야 찰기가 생깁니다. 너무 일찍 수확을 하면 찰기가 떨어지고 매벼화 되어버립니다. 네, 통일령 찰벼, 한아름찰 이런 것도 지금 외관이나 북삼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아름찰은 통일계 품종이기 때문에 특히 저온에 약하고 수량이 많이 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까지는 이양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쌀 수량이 689kg가 나는 품종입니다. 이런 찰벼라든지 통일형벼는 특히 주의해야 될 제초제가 있습니다. 벤조비사이클론, 메스트리온, 테프릴트리온 이런 약제들은 찰벼에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약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품 상강이 6년, 내년까지 하면 한 7년 정도 이렇게 수매 품종으로 계속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동안 조금 마땅히 대체할 품종이 없어서 계속 일품 상강이 수매 품종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영진이라든지 미소지미 이런 것들을 조금 재배를 통해서 가능하면 바꿔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과 환경에 맞는 벼농사 짓기는 논을 갈아서 잡초성병, 액미를 방지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비선택성 제초제를 쳐서 하는 방법보다 이런 경정적인 방법으로 논을 갈아서 방제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종자 소독 철저, 현재는 약제 소독만 하고 있지만 온땅 소독을 통해서 키다리병 발생률도 줄이고 발화율도 향상을 시키자.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제초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고 5일 동안 물을 담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식이양을 실천을 하자. 평당 70에서 80포기 심는 것을 50에서 한 60포기만 이렇게 조기를 심으시면 노동력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입니다. 초기 처리 농약 1번, 드론 방제 2번으로 더 이상 논에 들어가서 약은 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달에 농협에서 반드시 신청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의 능동적 대응 벼농사 짓기입니다. 모짜리 때 일시적 저온 피해를 예방을 해 주시고 땅심을 높여 주셔야 모가 튼튼하게 큰다. 그러니까 볏짚이라든지 규산을 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기수확으로 미질 저하를 예방을 하자. 네, 여기까지가 오늘 교육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같이 나가서 또 고민도 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교육받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